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 오후 3시 23분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됐다가 석방된 우리 노동자들이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를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갈등설이 제기됐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당정대가 찰떡같이 뭉치자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에 반발해서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미국에서 일어난 우리 노동자 구금 사태의 의미와 대응 방안을 김홍종 전 대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현직 교사가 동화 정치하는 아이들을 편했습니다. 주말엔 문화 코너에서 강릉 운항 초등학교 김기수 선생님과 자녀들 정치교육 또 정치 대화 나누는 방법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우리 노동자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그런 모습 좀 화면 통해서 보셨을 텐데, 자, 이와 관련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316명이 오늘 귀국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고초가 커졌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박했던 지난 일주일 동안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마음으로 돕고 나선 기업과 경제단체들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외 투자 기업 등 재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해외 근무 한국 노동자 보호, 한미 비자 협의체 구축, 재외국민 안전보호 예산과 인력 확충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어디서든 모든 국민이 당당하게 보호받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자,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 들어봤는데요. 자, 뭐 제도적 보완책 이런 얘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나누기로 하고, 일단 현지에서 체포되는 장면, 수갑 차고 쇠사슬로 이렇게 족쇄같이 이렇게 차고 이렇게 버스에 타고 이게 체포되는 그런 장면들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여하튼 일주일 만에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자, 체포 구금부터 귀국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저는 아직도 부위원장님, 아직도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네. 예. 동맹이라면서, 그리고 바로 직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 놓고, 네. 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더군다나 우리 기업들은 뭐 이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미국의 요구와 요청에 의해서 현지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또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전문직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지금 건설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 고마운 분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한다는 게 말이 되나? 물론 비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없었던 일도 아니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대웠던 거를 사전에 통고도 없이 이런 식으로 대우해서, 군사작전하듯이 그러니까요. 무장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거기에 뭐 수갑 채우고 이 발찌 채우고 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화가 많이 났고요. 저는 일단 뭐 이 안전하게 귀국을 하셨으니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이분들 네. 상당 기간 좀 트라우마도 있을 것 같아요. 상상하지도 못한 경험을 2주 동안 했고, 실제 미국 땅을 이륙할 때까지도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아요. 이분들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후속 그분들을 위한 조치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이후 대화를 나누겠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분들이 무려 7일 동안이나 수감됐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리고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미국 측, 그러니까 이
단속이 진행됐을 때 강압적인 다소 폭력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로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뭐지? 결국에는 이분들이 미국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갔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희망했고 그 일환으로 물론 우리 기업들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 공장을 짓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네. 이제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7일의 결과를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봤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노멀의 시대, 그러니까 뉴 노멀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3년도 상수잖아요. 이 트럼프 변수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그러니까 대비를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그 반성, 성찰의 계기도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루어졌었는데 실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또 그렇게 미국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을 만한 내용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저는 어쨌든 우리 인력이 가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게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든 비자 쿼터든 확보하는 노력이 네. 빨리 그 성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제도적 보완책 이 얘기했는데 우리 노동자들이 적어도 미국에 일하러 가면서 그것도 그렇게 요구해가지고 투자하러 가는데 정말 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비자 시스템이라든지 체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일단은 긍정적으로 예.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미국의 필요가 상당히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뭐 우리 기업들도 역시 미국 진출을 최근에 뭐 서두르고 있었지만 그 미국 붕괴된 미국 제조업이 시장성도 있지만 미국의 사실은 통상 협상 과정에서 이 관세 폭탄에 네.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 미국이 이 숙련된 이 우리 노동 인력을 받지 않고 네. 그 투자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그렇다고 뭐 일거에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금 미국에 기대하기는 어렵고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이유를 들어서 또 이 돌발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국도 궁극적으로는 이 투자에 따른 우리 인력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인력이 공급하고 체류할 수 있는 제도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세부 관세 협상하고 또 연계될 것 같아서 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조현 외교장관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 만나서 비자 카테고리 신설 포함해서 워킹그룹 신설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미국 언론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광재 대변인. 예. 이번 그 체포 구금 사태는 미국의 이민 정책과 예. 미국의 제조업 진흥 정책이 충돌한 결과다. 뭐 이런 표현. 참 표현들 잘해요. 그죠? 그 두 가지가 충돌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미국이 100만 명 추방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투자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언론에서 평가한 거에 120% 공감합니다. 예. 한편으로는 본인들의 제조 강국을 부흥시키겠다. 네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실 그 예. 정치 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 노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구금한 거잖아요. 저는 이게 전 세계 그 기업들에게 그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네. 그 장치를 마련하는데 빨리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예. 못 모르고 이거 단속했다가 이거 아니네? 뜨거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니까 그냥 그러면 조금 더 남아달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남아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미국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의 지금 다양한 기업들이
현지 생산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미국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 이게 대통령은 3년 임기가 남았잖아요. 네. 3년 만에 자기 임기 내에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장기적으로 봐야 될 텐데 뭐 관세 정책이나 이런 정책에 있어서 너무 좀 트럼프가 조급해한다 이런 네.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민 정책 막 불법 체류자 추방 이런 게 되게 사람들한테 즉각적인 미국 국민들한테 인기가 좋은 그런 그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자꾸 유혹을 느낀다고 하는데, 근데 트럼프는요 또 이렇게 몰아쳐놓고 숙련된 한국 인력이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뭐가 그 노하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번 한국인 대량 그 체포 구금 사태에 대해서 아니 투자 유치한다더니 투자하러 온 한국 사람 몰아치니까 미국 언론이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일단은 미국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나 뭐 그런 제보 그 조지아주의 여성 정치인 자기도 제보했다잖아요. 그러면서 왜 미국인 고용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약간 단초가 있을 것 같아서 덮쳤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저 숙련된 저 노동력 배우면 좋겠네 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미국 주요 언론에서도 정책 모순, 정책 충돌 이런 비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번 체포구금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마가가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성공시키는 데는 필요하지만 실제 이번 이 관세 협상 그 효과로 미국 측 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투자 유치는 네. 미국민들로서는 무조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뭐 실제 그 투자금의 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국익에 유리한 방식의 협상의 향후 과제이긴 하지만 네네. 실제 이제 투자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어떤 자체적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가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트럼프도 그 필요성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런 이 구두선 말로 좋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에 덧붙여서 실제 동맹국 중에 미국에 투자하는 이 정부의 국가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네. 오히려 기본 미국의 정책보다도 더한 혜택을 줘서라도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해줘야 네. 이 상처받은 우리 그 기업 관계자들이나 좀 위로가 되죠.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의 이런 정책을 믿고 정부의 협상에 지지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전체적인 한미 관계, 동맹 관계를 고려하면 더 적극적인 입장을 표해야 된다.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이 상황을 넘어가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느낀 충격이나 불안감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력을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뒤늦게나마 구금되었던 300여 명의 국민들이 오늘 귀국을 해서 다행이지만 이재명 정권의 무능한 외교는 그동안 굳건하게 유지해왔던 한미 동맹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은 무역협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 25%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은 이미 15%로 낮춰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는데 왜 대한민국만 합의문 서명조차 못하고 국익이 직격탄을 맞는 초비상 국면에 내몰려야 하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더니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협의했습니까? 자,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들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좀 주목해서 보이는 부분이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무역협정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 25% 부과할 수밖에 없다. 정확한 워딩 보면 이제 CNBC 인터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 왔을 때 양국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한국은 합의를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든가는 25%를 얘기할 겁니다.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또 압박을 했어요. 이게 우리 노동자들이 이제 겨우 석방돼서 출국하는 시점에 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의도랄까 의미랄까 이제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관세 협상 추가 협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 하고는 있죠.
근데 이제 문서로 서명은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에서 상세하게 밝혔지만 네. 미국에게 지급 요구 사항을 그대로 수용했을 경우에 우리 국익에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를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를 예로 들면서 한국도 똑같이 받아라 이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 그 투자금의 이익으로 환수할 때까지는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누고 그 이유는 90% 이상을 미국에 귀속시킨다. 이게 일본이 합의한 이 내용인데 네. 우리가 이걸 받을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일본은 외환 보유고도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많고 기축통화적인 성격도 있고 해서 자기들이 운용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지만 서명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대로 받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최대한 버티면서 이 유리한 협상을 끌고 가겠다는 네. 것이죠. 근데 국민의힘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정한 보수면 국익을 지키기 위한 한 목소리? 원보이스?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죠. 무능한 외교라니요. 그리고 한미동맹의 엉망진창 주어를 바꿔야죠. 그게 만든 게 트럼프잖아요. 적어도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되고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조언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 자체를 무능한 외교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판하면 미국이 바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자, 정광재 대변인. 근데 아니 버티면서 사인 안 하는 건 좀 우리한테 좋은 조건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아니, 보세요? 저는 그런데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국익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서명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그런 서명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미 지금 국익에 반하는 일들이 진행 중입니다. 일본이 9월 4일에 그 대미 투자한 것과 관세 15% 적용받는 것을 공식 서명했어요. 이제 그 일본은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동일하게 15%의 관세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공식 서명이 계속 미뤄지면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네. 미국에서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가격 경쟁을 심하게 하는 곳이 일본과 우리나라인데 일본은 지금 15% 적용됐는데 우리나라는 25%예요. 계속 협정 사인 안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사인이 안 되고 있는지 속 시원히 설명한 거 있습니까? 그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 좋았고 뭐 볼펜 선물했고 이런 것만 있지 실제로 어떤 성과를 갖고 왔는지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서명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그 국민들께 서로상이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진행되면 아까 얘기한 한미 동맹과 관련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구금 사태를 두고도 뭔가 한미 관계가 예전만은 못한 것 같아라는 그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서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기업들의 손실 또 한미 동맹을 보는 그 의구심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요거는 짧게 이 얘기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만 여쭤보면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비자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잘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해야 되고 미국도 그게 응할 겁니다. 아마 자기네 투자 받아야 되니까. 근데 또 이게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니까 갑자기 옆구리나 뒤통수 치는 이런 상황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관세 협상 고리로 해서 예. 계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잘 해결될 것으로 보기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지금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 15%라도 지키는 게 이익이냐 아니냐 이거 판단 냉정하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90% 투자 이익을 미국에 그대로 기속시키겠다는 그 지금 사인하면 이게 국익에 맞는 건가요? 그럼 어쨌든 최대한 버티면서 네. 다른 조건들을 걸어서 우리한테 유리한 협상을 끌어보겠다는 거고 이러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정책 당국자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방송에 나와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일본이나 유럽처럼 바로 사인해서 행정명령이 발동되도록 하지 못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있고 만약 지금 사인할 경우에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심각할 정도로 미국의 요구사항이 무리한 요구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잘 조정하면서 좀 기다리면서 힘을 모아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자,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여당 투톱이 어제 파열음을 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수용할 수 없다. 다시 협의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하니까 의외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과하라고 해라고 이제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정청래 대표가 사과한 거 보면 얘기를 하긴 했나 봐요. 그게 어떤 형식의 얘기였는지 몰라도 얘기를 해서 뭐 아이고 뭐 그 원내대표 알아서 하세요 했는데 너무 강성 지지층들이 생각보다 세게 나오니까 아 뜨거 이런 상황 아닐까요? 그렇게 주로 해석을 하신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뭐 이렇게 중요한 지금 전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렇죠. 이슈인 특검법 개정안 또 기간 연장 인력 보강이라든가 또 방 공개 관련돼서 되게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네. 전권을 줘서 합의안에 사인하고 나오라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계속 중간중간에도 협의를 했을 거고 대통령실과도 협의가 됐을 건데 이제 이 과정은 근데 그렇다고 원내대표가 자 이런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합의된 걸로 발표하십시오. 이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단의 협상이라는 게 보면 전권을 가지고 결과를 긴박할 때 내야 되는 협상도 있지만 양측이 좁혀진 의견을 갖고 와서 당의 의견 조율 과정을 한번 최종 거친 후에 다음 단계 사인 뭐 이런 게 거의 수순이었는데 저는 어제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합의했다 그럴 때 좀 놀라셨죠. 예, 이게 당이 지금 논의했던 방향이라든가 이게 이런 좀 방향이 전혀 다르다.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양보하고 했지? 그리고 더군다나 뭐 쉽게 얘기해서 정부 조직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특검법도 그렇고 뭐 이 의회 독재라고 얘기하지만 명분이 있고 국민 여론 지지가 높으면 협상 무리한 요구 다 받아들여 협상할 이유도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걸 네. 덜컥 받았다고 하니 무슨 이유가 있었지? 이게 이 당정대 간에 합의가 됐다고라는 저도 의문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소통이나 의사결정 과정이 원활치 못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매끄럽지 못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이런 모습이 자꾸 노출되는 거 국민들 보기에도 이 불안정해 보여서 네. 뭐 이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청래 대표라든가 김병기 원내대표 또 대통령실도 네. 분명히 그런 인식을 하는 뭐 이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습하는 정청래 대표 얘기는 조금 이따 듣고 요 질문을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해볼게요. 이게 보통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모처럼 합의해가지고 아 그래도 협치하는구나 이러고 되게 좀 그래도 좋아했을 텐데 이게 네. 바로 파기가 되니까 야당은 이제 강력히 비판을 하는 건데 그렇죠. 다만 이 파기를 하더라도 기존에 보면 의원총회라는 거를 열어서 네. 거기서 의원 대다수의 의견이 이렇다 그러면 다시 이제 가서 아 미안하다 내 의총 추인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본래 순서잖아요. 근데 그 순서 전에 이제 당대표가 그냥 지시를 해버리면서 이게 약간 거기서 절차상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황당하죠.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어렵사리 합의안을 만들었고 네. 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뭐 이런 거 그래도 좀 일부 반영해서 네. 우리와 협의도 하고 합의할 부분은 합의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불과 이게 기류가 바뀐 건 2-3시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원내대표단 간의 회담이 꽤 오랜 시간 진행됐어요. 꽤 오랜 시간 진행된 것은 분명히 민주당에서 이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대통령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지금 우리 당은 장동혁 대표하고 송원석 원내대표 두 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원활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표의 거의 그 권한을 모두 일임 받은 상태에서 또 원내 사안이니까 네. 책임을 갖고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로서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디서 바뀌었느냐. 바뀐 데에는 분명히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목소리가 가장 컸을 것이다. 그러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사람은 누구냐? 물론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뭐 서영교 의원이나 이런 강성파 의원들도 있지만 이른바 본인을 당대표로 그 당선되는데 1등 공신이었던 개딸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 아니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한마디 더 얘기를 드리자면 김어준 씨가 혹시 전화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여하튼 확인된 그런 바는 추측도 아닙니다. 한다는 말씀이시고 예, 예.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부 조직 개편 특검법 개정안 이거 주고받는 이런 부분 저는 몰랐다.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하고 얘기를 안 했을까요? 이 사안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제가 아니 대통령이 거짓말했다기보다 대통령 적어도 대통령실하고 저는 대통령실하고 논의를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네. 대통령실도 대통령의 보고가 되기 전까지는 뭐 정무수석이나 그렇죠. 뭐 비서실장이나 이 선에서는 충분히 보고를 안 했을 안 한 네. 단계였을 수도 뭐 있다. 그럴 최종 가능성은 합의가 있다고 안 봐죠. 이루어졌으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나는 그거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있는데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천의 얼굴을 가지신 이재명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거기 나와서 그렇게 거짓말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안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제가 조기현 부위원장께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사실 이 여당 투톱이 충돌한 시점에 주목하거든요. 뭐냐면 그 아침에 이제 그 딱 취임 100일 그 기자회견이 이제 예정되고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오후에. 자 그러면 그래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협치했는데 그래도 기자회견에 당 차원에서 협치 하나는 주자. 그리고 특검법 연장 저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는 진짜 여당이 양보했네. 그 메뉴 하나 주자 해서 나름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 법사위원이든 당대표든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막 강성지지층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나를 바보 만들어? 뭐 이런 그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렇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렇게 화를 네. 낸 건 그러니까 뭐 저희 취임 100일 선물 그 협치 선물 이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결론을 정해놓고 네, 그래서 네. 뭔가 좀 양보하더라도 뭘 하나는 만들어야겠다. 이걸 아니 왜냐하면 제가 원내대표라면 그렇게 하나 좀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하는데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그 약간 일종의 상상이죠. 그러니까 그건 적극적 협상 의지 정도까지는 맞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예. 이 결론을 그 요구 사항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특검법 예. 연장하지 말라, 뭐 수사 인력 증언하지 말고 지금 특검법 기간 내에서 하라. 그 사실상 핵심적인 특검법 개정안을 다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협상에 들어가면서 그 정도 요구를 받아야 정부조직법을 받아준다. 이걸 사실상 그렇게 양보하도록 하겠다. 이거 김병기 원내대표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 못하죠. 그러니까요. 예. 충분히 계속 의사소통하는 과정이었는데 최종 의사소통 과정의 문제 그리고 예상 외의 큰 반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복합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이게 가장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생각나는 정광재 대목이 대변인. 하나 있습니다. 2022년 5월인가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갖고 당시에 우리 원내대표가 권성동 의원이었어요. 네.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끼리 일부 합의안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3일 지나서 그거 번복됐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경우에 이건 시간이 좀 짧은 건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당은 여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외부의 그러니까 우리 당 뒤에 있는 대통령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번복됐거든요. 원내대표끼리 합의했던 게. 저는 그래서 이번 사안도 원내대표 합의 사항을 바꿀 만한 외부의 힘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든 뭐 대통령실이든 네. 그게 여튼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성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얘기했지만 이른바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을 자꾸만 우리 당에 씌워서 우리 당이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도로 위로는 금요일인 만큼 이미 퇴근 정체가 심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강촌 부근에서는 500m를 사이에 두고 두 건의 사고가 났는데요. 모두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회인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평택에서 8탄 분기점 사이 정체가 22km까지 길어져 있고요. 더 가서는 매송 휴게소에
휴게소에서 팔곡터널 사이와 또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는 해곡터널에서 용인분기점 사이와 오포에서 광남 부근, 다시 초이에서 고덕 토평터널 사이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군위휴게소에서 군위분기점 사이와 가산에서 다부터널 부근, 다시 동명 동호 사이로 더디게 지나고요. 이후 대동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보니까요. 정청래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갈등 분위기 수습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내란이라는 것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당정대가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뜁시다.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자, 정청래 대표 다시 원팀 원보이스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옆자리에서 뭐 특검법 개정 관련 얘기 당연히 하지 않았고요. 뭐 그렇다고 또 정청래 대표에게 화답하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이 좀 당 분위기 아실 테니까 이게 앙금이 뭐 싹 가시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뭐 주말이 지나면 좀 좋아질까요? 조금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단순한 의사소통의 문제로 끝난다면 뭐 향후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두 분이 잘 얘기해 보면 왜 그때 이걸 난 이렇게 해석했다 뭐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네. 뭐 서로 더 긴밀하게 얘기하고 확실하게 의사결정할 때는 좀 특별한 논의도 하고 대통령실과도 잘 소통하고 뭐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 하룻밤 사이에 네. 여러 군데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곤란한 상황이 된 거예요. 당원들로부터도 비판받고 맞게 마치 문자 같은 것도 예, 받고 예. 이 책임을 혼자 그냥 마치 협치라는 미명하에 국민의힘에 다 내준 책임을 혼자 지금 다 떠안게 생긴 상황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제 그런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근데 정청래 대표 얘기한 대로 이건 뭐 이제 그 대표 체제 원내대표는 미리 선출돼 있고 정청래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이 하루가 다르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발생한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두 분의 생각이 다를 리는 없거든요. 네. 근데 감정적으로 약간 좀 이 상한 부분은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예, 그거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심정적으로 좀 이게 힘들다 이런 걸 주위에 밝히고 뭐 그런 게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있어도 아마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시고?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정광재 대변인.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억울한 표정에서 예. 표정이 굉장히 억울해하는 표정이잖아요. 그리고 대표에게 물어봐라. 네. 내가 그런 거 혼자 하겠냐. 지난번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랑 당정 협의하면서 내가 거의 당신보다 설전 벌였다면서요. 정치도 오래 했고 예. 내가 이거 대통령 이름 팔아갖고 내 정치할 사람 아닌 거 알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갈등 관계가 좀 이게 누구 뜻이겠냐? 네, 누구 네. 뜻이겠냐. 이게 노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병기 그 원내대표로서는 본인이 굉장히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지금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저는 과다대표돼 있다고 보이는데 네. 그분들에게 지금 공공의 적으로 인식되면 내가 나중에
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최근에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자재 문제와 관련해 갖고 일부 매체에서 또 보도된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당히 좀 요새 심기가 불편한 게 얼굴에 좀 드러난다고 봤습니다. 지금 제가 본래 생각하고 있던 질문은 아닌데 정광재 대변인 얘기하시니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강성 지지층들의 그 요구를 이제 뭐 많이 반영하잖아요. 당 지도 보면. 근데 그게 너무 과다 계상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도 요구하면 요 정도까지 받아들여야지 하고 그러면 조금 더 봤을 때 균형 잡힌 대로 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예. 일면은 동의하는데 지금 이제 이게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서 협치에 팔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꼭 요 문제가 아니라 예. 여러 사안을 통틀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비판할 때 개딸 강성 지지층이 당을 휘둘린다, 휘둘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적극적으로 의사표현하는 분들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예를 들면 이번에 특검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당원들 중에 그런 일부의 어떤 문제의식이 그대로 관철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수 당원의 의사 전체 국회의원들 절대 다수도 네. 기간 연장 필요하고 수사 확실하기 위해서는 개정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대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대로 그 전체의 총의대로 처리되지 않은 게 의문이 들었고 이게 이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국회에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니냐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지. 네. 전체적으로 이 사안도 그렇고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당원 일부가 크게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앞뒤 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아닌 거고요. 네. 전체 당원들이 막 비판하더라도 대통령이 설득도 하고 대표가 설득을 해서 예를 들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 이거는 완전히 의견이 갈려 있어요 당내에서도. 그런데도 전체적인 어떤 주식시장의 현황 투자자들의 요구 이런 거 받아들여서 예. 당원이 일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다른 건데 적어도 이 사안이라든가 주요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당원 전체의 뜻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이 끌려다닌다. 이건 사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오늘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경제, 법률가 등 전문가들 참석한 이재명 정부 100일 평가하는 토론회 열렸습니다. 오후에는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라는 행사도 열었고요. 자, 지금 정광재 대변인, 예.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국민의힘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그 대표 연설을 했잖아요. 네. 저는 거기서 5개의 키워드를 꼽아봤거든요. 4글자로 다 됐으니까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용무도. 네. 이거는 이제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리석게 하고 있다. 하고. 예. 의회 독재와 검찰 개악, 방송 장악과 재정 파탄 이런 것들의 예고편이다라고 종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의회 독재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네.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우리 당이 국민들께 계속 얘기했었던 것은 입법권을 지금 범여권이 다 장악하고 있다. 네. 그런데 행정권까지 갖게 되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고 사법개혁 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사법적 징계 이런 거 다 무산될 거다. 이런 경계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만약에 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 요소가 다분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강행하려고 할 경우에 저는 2019년에 있었던 우리 그 당시 자유한국당 시절의 장외 집회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네. 앞으로 그 대치 정도 또는 갈등의 양상이 훨씬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뭐 법률 전문가시니까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 어저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광재 대변인이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왜 위헌이냐 하면서 법원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거 아니다. 물론 뭐 법원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 어떤 절차 내에서 그 법의 한도 내에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상권 분리 부분을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거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입법부가 시스템 설계하는 거다. 근데 사실 시스템 설계는 이런 지적도 있어요. 시스템 설계는 헌법으로 돼 있고 입법의 영역, 법률의 영역은 그것들을 이제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사실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입법이다. 자꾸 그 시스템인 헌법을 이렇게 공격하다시피 하는 이 상권 분립에 저해되는 발언 아니냐. 그 내란 특별재판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는 와 대통령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 자락을 깔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어제 대통령의 말씀은 헌법에 기초한 삼권 분립의 아주 원론적인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주권 재민, 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헌법 원칙인 거고 그에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돼 있죠. 그게 이 권력을 각자에게 부여한 게 아닙니다. 권한을 준 거죠. 위임된 권한을. 그래서 입법부인 국회는 법률 제정을 통해서 헌법에 맞게 국가 운영을 해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고 행정부는 집행을 하는 거고 사법부는 제정된 법에 의해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네. 각자 역할이 그렇게 분산돼 있고 견제하는 방법은 그래서 입법부는 사법부에 대해서 이 통제하는 방식으로 인사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사법부가 정치 편향에 좌우되지 않도록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고 사법부는 반대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성 심사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견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정되기도 전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입법 검토 단계, 논의 단계에 있는 것의 위헌성을 얘기하는 것은 그 권력 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이 법안이 만들어져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절차에 의해서 위헌 심사를 하면 되는 거지. 헌법재판소든 또 일반 사건에서는 대법원이든. 지금 이제 법원은 마치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직접 사법 권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금 대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헌 논란의 문제는 헌법에 비추어 봐도 이게 사건 배당에서의 어떤 사법부의 독립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입법하려고 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어디 외부에서 인사를 갖다가 법원에 앉혀서 판사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법원 내부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유능한 재판부를 구성을 한다는 것이고 그에 신속 정확하게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고 사건에 있어서도 이게 뭐 그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원 조직법에 보면 합의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앙지법이든 서울고법이든 이 부설치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재판소, 그러니까 별개 사법기관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재판부를 두는 것은 지금의 헌법상에서도 크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과거에 뭐 반민특위라든가 3.15 부정선거 관련된 특별재판부에 헌법재판 부책에 뒀는데 지금 그게 아니더라도 법원조직법이나 헌법 해석상 지금의 헌법상은 위헌이 아닌데 자꾸 위헌 논란을 제기하니까 사법부는 털끝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들리는 거죠. 자, 박희승 의원이 물론 뭐 계엄 사태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부분을 많이 비난을 받았는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이런 얘기는 있어요. 이렇게 막 했다가 나중에 그러고 다 재판하고 했는데 자기네가 뭐 내란 종식하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위헌 판결 받아 와르르 다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설득력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헌법에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을 갖습니다. 근데 그 국가 원수는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기능이 있고 사실 삼권 분립이 된 우리나라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본인이 법률가이긴 하지만 헌법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사실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헌법 주류학자들과 그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에서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생각을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저는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그 법안을 만들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안에서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치면
이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그 관련해서 다루는 기간 동안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내란 종식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간만 더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왜 이런 무리수까지 두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처음 불거지면서 가속도가 나기 시작한 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부터거든요. 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원이 간다고 하면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낼 수 있는 법원을 만들겠다. 위헌적인 발상이죠. 사실 자유당 시절에도 이러지 않았어요. 네네. 그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입법권을 존중하되 입법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꼭 좀 상기시켰으면 합니다. 네, 오늘 민주당이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징계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 정광인 대변인, 요거 네. 짧게 징계할 필요성 있습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혼잣말 비슷하게 한 내용이 부적절한 내용을 담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든지 다 징계안을 올린다고 해서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또 징계까지 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사실 정치적 구호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조차 안 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여야가 동수로 구성한다라고 합의했다가 또 민주당이 우석수가 우리가 훨씬 많은데 왜 동수가 돼야 되냐라고 해서 또 합의를 뺏긴 적이 있거든요.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 목숨에 관한 얘기니까 이건 뭐 비판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도 안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그 약수도 사람하고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고 징계안을 제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정치에서 공격만 있고 너무 여유가 없다.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저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 경우는 그래도 윤리위에서 심판은 받아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뭐 저는 정청래 대표의 그 발언도 사실 여야 관계에서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이 사안은 좀 분명히 달리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어쨌든 지금 뭐 수사를 받고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네. 가해자의 편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대통령의 탄핵도 반대했고 그런 분들이 정말 그리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체포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불기에 계기돼서 실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 그런 상황을 기대하고 바랬는데 안 돼서 안타깝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 입장, 그 대상이 됐던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발언이고, 그러니까 잘못됐다 사과했으면 좀 분위기가 달랐겠죠. 그런데 오늘 김재원 의원은 네. 더 나갔어요. 똑같은 얘기 또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발 그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그 얘기를 했군요. 네, 오늘 공개된 회의에서 또 이러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내란 청산에 어느 정도 협조하기는커녕 내란이 성공 못해서 아쉬워하는구나.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네, 시간이 한 2분 남아서 마지막 질문을 두 분께 드릴게요. 조국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성비 사퇴 알리고 당을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 복당을 희망한다. 원한 때 언제든지 만나고 싶다 밝혔습니다. 뭐 사업 약방문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그거를 언론 공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강 전 대변인 복당 고려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즉각 거절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이름 거론하는 것조차 2차 가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어요. 자, 뭐 성비위 사태를 수습하려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이게 당의 지금 큰 문제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어떤 접근법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진짜 저는 정무감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안을 언론 공지를 통해서 한다는 거. 네. 본인을 만난 다음에 나중에 결과를 얘기해 주든지. 그렇죠. 만나서 어떤 생각인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충분히 듣고 만나기 부담스럽다고 하면 기다려주고 그래서 실제 이 강미정 대변인이 직접 거론하지 않고 사안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되지. 이걸 언론으로 공지를 하면 강미정
이 전 대변인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을까요? 이걸 나를 또 정치에 또 비대위 출범에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동안 그렇게 해결 안 하고 침묵하더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저는 뭐 조국 비대위원장이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라고는 보는데 네. 방식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네, 아니 죄송합니다. 강 전 대변인과 그 강 전 대변인을 변호했던 대리인 측에서 네. 그 지도부 전원 사태도 굉장히 폭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피해자 중심주의를 전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마음을 돌릴 수 있겠지. 이렇게 좀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15일 사면 복권 이후에 조 전 대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실점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오래된 폐가 한 채. 그곳에서 철규와 할아버지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14살 철규에게 내려진 자폐 스펙트럼 판정.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할아버지는 혼자 남겨진 손자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는데요. 철규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좋아하는 그림을 실컷 그릴 수 있도록 할아버지는 외딴 시골집을 고쳐가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철규의 마음을 보듬어 왔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환경과 커지는 생활고에 점점 지쳐가는 두 사람. 부족한 병원비와 약값, 기본적인 냉난방조차 힘겨운 현실에 할아버지의 가슴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철규와 할아버지가 조금 더 안정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전국이 흐리고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까지 발효될 가능성이 있고요. 거센 비 때문에 지금 중부지방 대부분과 일부 전라권 그리고 경북으로도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중심으로 오늘 밤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 내일 오전에는 그 밖에 동쪽 지역에 호우특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비가 내리면서 내일까지 기온이 좀 떨어지는 곳이 있긴 하겠지만 30도 내외로 기온이 이어지는 일부 충청과 남부지방의 기온도 보이고요. 내일 밤에 비가 그치고 나면 일요일부터 또 다시 더워집니다. 이번 비는 경기 남부나 강원 내륙산지, 충청과 전라권 50에서 100, 많은 곳 15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에 수도권이나 경상권 30에서 80, 많은 곳 100mm 이상, 제주는 20에서 최고 80mm 이상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21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5도 분포, 내일 낮 기온 서울 27도, 광주 28도, 세종, 대전 29, 부산, 대구 30도 등으로 수도권과 강원권은 2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30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면서 제주 해안은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2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가 일주일 만에 풀려난 근로자 300여 명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민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론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인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덧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위한 당정대 원팀을 강조하며 정청래, 김병기 여당 투톱 간 갈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합의 번복은 이재명 정권 수뇌부의 합작 사기극이라며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1차 때와 달리 소득과 재산이 많은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풀려나서 오늘 오후 전세기편으로 귀국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의 기습단속으로 현대차 그룹,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 구금된 지 8일 만입니다. 구금된 우리 국민 모두 무사히 귀국했지만 이번 사태는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김흥종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일단 이번 사태 발단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당국이 기습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단속이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왜 대거 구금이 됐던 건지 한번 다시 복귀해보죠. 예, 지난 9월 4일 조지아에 있던 현대 LG 배터리 공장 건설입니다. 현재 네네.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국과 국토안보국 등 관계기관들의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단행됐고요. 네. 여기서 총 475명 정도라고 현재 알려지고 있죠. 그중에 한국인 한 300여 명이 포함된 검거, 구금이 된 것이고요. 단속 목적은 비자 그리고 이민 신분 위반 여부죠. 그러니까 비완이나 관광 비자, 이스타 이런 걸로 입법해서 실제로 여기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했는지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단속됐고요. 네. 굉장히 이거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고요. 네. 대부분의 그 기술자 현장 인력은 건설, 설비 세팅, 초기 가동을 돕는 사람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그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대대적인 단속이었고 이게 화면을 보니까 무장하고선 이제 거기를 어떻게 보면 덮쳤는데 이민 당국들이 통상적으로 이런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지
이게 아니면 이번에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이례적인 걸로 봐야 되는지 어떤 쪽이 맞을까요? 국병에서는 이런 방식의 작전, 그 일종의 군사 작전 같죠. 그렇죠. 이런 것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런 걸 했고요. 국경 근처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었는데 이렇게 내부의 어느 특히나 그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네. 규모나 대상이나 장소 이 모든 면에서 이례적이고 특히나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걸 그대로 보란 듯이 이렇게 다 중계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리고 자기네 저 이민 당국의 홈페이지에도 요약된 영상을 띄워놓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수백 명을 한꺼번에 체포한다. 이거는 대단히 드물고 네. 대단히 정치적 파급력이 큰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봅니다. 네. 그 우리가 얘기했듯이 군사작전 하듯이 무장한 병력 동원했는데 네. 통상적인 관례로 봤을 때 이런 단속은 어느 수준? 이제 실제 우리가 좀 문제를 제기할 부분 뭐 있다고 보세요? 예, 이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과연 있는지, 그러니까 체포 구금 시의 인권 처우 문제죠. 네. 그러니까 뭐 수갑 착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었고요. 네. 당연히 이거는 뭐 우리 정부가 문제 제기를 하고 미국 측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 이제 일부 진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수갑 착용 여부도 굉장히 예민했고요. 그래서 양 측 간에서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 다만 이제 미국 당국은 법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을 했는데 네.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제가 뭐 여러 비자 목적에 따라서 실제 업무와의 그 구분이라는 게 상당히 좀 애매모호해서 네. 집행자의 판단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될 수도 있고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집행 자체는 미국 법 체계 내에서는 일단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네. 그 방식과 처우에서 대단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집행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미국에서 이렇게 법 집행하는 거 보면 뭐 몇 번 경고해가지고 차에서 약간 이상한 움직임 보이면 경찰관들이 그냥 쏴버리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죠. 그것이 사실 용인되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사례기는 해도 자기네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니 우리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러냐. 뭐 우리는 얘기해도 아니 우리는 그냥 이민 관련 자기네 법을 집행하는 거고 또 지금 트럼프 정부가 뭐 불법 체류자 100만 명 추방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법 집행하는 거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미국 내에서 뭐를 하려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또 관철시키기는 그렇게 쉽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게요. 예. 러티닉 장관이 현대 같은 기업이 충분히 비자를 정확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했는지 모르겠더라고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 인터뷰 영상도 봤는데요. 예.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이걸 보고 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냥 편의상 편법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를 해석을 하면 굉장히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20여 년 전부터 우리는 전문직 비자 쿼터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FTA 협상을 할 때. 예. 왜 그랬냐면은 싱가포르가 칠레가 이미 20여 년 전에 예. 이 관련된 전문직 비자 쿼터를 받아냈고요. 예. H1 비자를.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호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FTA 협상에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별도의 협정으로 E 비자를 받아냈어요. 제가 보니까 호주가 10,000명이 넘고 싱가포르가 5,400명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원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그 어떤 권리라든가 자유 권리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아주 잘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속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나 2012년에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나서는 발효되자마자 호주같이 이걸 다시 정식으로 얘기를 하자 그랬는데 미국 측에 계속 미뤄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요. 예, 이러한 배경이 있는데 그 현재 상무장관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과거 역사를 모르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과거 역사는 그렇고,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언론은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이게 미국의 이민 정책과 미국 내 제조업 부흥 정책이 충돌했다. 뭐 이런 용어를 쓰면서 미국 언론들도 이 구금 사태를 되게 비판을 했거든요. 지금 투자하러 온 사람들을 이게 무슨 행동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이민 정책이 뭐 불법 체류자 100만 명 추방 이런 흐름 속에서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흡족하게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미국 언론에서 나온 것이죠. 그죠? 예. 근데 저는 사실 그 말 자체도 잘못됐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거기 간 기술자들이 이민하러 갔습니까? 거기 미국에 이민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자기네 요구에 부응하러 간 거잖아요. 예, 요구에 부응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 작업을 하러 간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 그분들이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전부 다 미국 사람 되려고 지금 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민 정책과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앵글 그 각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이거는 트럼프 정책에서 어떤 상호 모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외국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크게 봐서는 모순인 것이고 명백하고요. 다만 우리나라 현재 이 사안을 갖다가 미국의 이민 정책하고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것 부당하다? 자체가 대단히 않는다? 잘못된 것이다. 예. 예, 근데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한 거의 일주일, 7일, 8일 만에 이제 그동안 구금됐다가 이제 풀려난 거거든요, 이분들이. 네. 구금했어야 되나 이런 부분도 그건 어떻게 보세요? 다 이게 뭐 준 범죄자 취급하면서 다 그 좀 열악하기도 하다 그러던데 거기 이렇게 가둬놓은 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일단 먼저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체포된 300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떠한 비자를 갖고 있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요. 지금 그분들을 대행하는 그 변호사들은 B1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사항이 적시돼 있었고 그것을 넘지 않았다라고 현재 변호사들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편법을 동원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편법을 동원한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다는 걸 제가 역사를 들어 얘기를 했지만 그 편법이 없었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상당수의 부분들은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구금하는 것은 대단히 정책이 정교하지 못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러한 식의 그 이민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 마찬가지로 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구금하고 나서의 어떤 인권 침해 문제는 지금 이거는 나중에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금된 사안에서 그 시설 안에서 어떤 처우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이미 들어오고 귀국하셨으니까 이분들이요. 예, 차츰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겠죠. 예, 그 부분도 나오는데 반대로요 또 미국은 우리나라 현대와 LG에 대해서 결국 비자 목적에 맞지 않는 식으로 이제 고용을 했다라고 해서 또 그쪽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벌금을 문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계속 나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한국으로 투자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자. 구금된 한국 기술자 대부분이 설비 세팅 초기 가동 지원 인력이었다는 점도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 이런 비슷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다른 한국 기업들 초기 공정 인력 파견도 또 뭐 그 단속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비슷한 사태가 설마 또 일어날까 하는데 또 예측 못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그 이유는 미국 당국이 비자 허가 범위를 초과하는 현장 노동, 바로 이걸 엄격히 단속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하는 업종이요, 뭐 이렇게 단순히 옷 만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등 고도의 기술 설비, 뭐 이런 설치도 단계에서 우리 기술자가 이제 파견되는 건데 이러한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러면 현재 이 문제 이 위험성이 계속 그대로 이제 노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비자와 우리 입장에서는 비자 문제, 그다음에 하도급 체계 이거를 정밀 재검토하지 않으면은 다른 현장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비자를 매핑하는 거야. 비자와 그 일을 하는 일을. 그다음에 현장 감독, 문서화, 하도급 관리 이런 기업 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기업들은 빠르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뭐 그냥 화들짝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또 하나 이제 그 이번에 귀국한 우리 국민들 일종의 범죄 기록 남거나 추후 입국 시 불이익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향후 불이익 없을 거다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리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완전히 정리됐다 볼 수는 없고요. 네. 이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든가 재입국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현재 이렇게 구두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은 네. 반드시 문서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보면은 정부 간 협의를 거쳐 넘어서 예. 합의가 돼야 되고요. 이거는 언제든지 간에 그 이분들이 다시 재입국 시에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문서와 그 자발적 출국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그래서 완전 무화를 위해서는 결국 문서 절차 확인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문서화 반드시 돼야 된다는 말씀하셨고요. 아까 이제 뭐 근로자나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자 문제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B1이죠. 단기 업무 비자, 무비자, 이스타 입국해서 공사 현장에서 근로활동을 뭐 했다. 이 점을 미국 당국에서 이제 문제 삼은 걸로 보이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거 해결 방법 중에 하나로서 뭐 이스타로는 당연히 안 되고 이제 B1의 경우에 있어서 이게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임시적으로 뭔가를 하나 좀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시각차가 있나요? 양국 사이에 B1에 대한? B1에 대해서는 이제 B1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비즈니스 방문 비자를 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컨설팅, 트레이닝이라는 명목과 실제로 설치, 조작, 감리 뭐 하는 이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요. 현장에서 어떤 뭔가를 다 지시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시범도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이게 그 굉장히 그 구분이 애매모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을 설치하는 단계에는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생산하는 것과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도급에다 계약 구조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누가 와서 하고 이 부분은 누가 와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보면은 전기 배선하는 분들은 따로 오시고 배관은 또 따로 오시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데 과연 B1이 그걸 다 해줄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역시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조현 외교장관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 만나서 비자 카테고리 신설 포함해서 워킹그룹 신설 이제 제안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그룹에서 논의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지금 해결돼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거기에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비자 문제, 비자 제도 개선을 당연히 뭐 기업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결국 지난 20년 동안 해결이 안 됐던 바로 이 비자 문제를 이번에 한미 간에 정리를 해야 되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한미 실무 태스크포스가 현재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지는 체크리스트를 현재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진행이 될 것 같고 단기 숙련공 전용으로 해서 파일럿 비자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단기 숙련공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명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교육 전수 프로그램, 교육하러 간다, 뭐 이런 것이잖아요. 이랬을 때 이 경우에 있어서도 교육을 한다면 얼마나 교육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머무를 수가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전수 프로그램을 갖다가 얼마나 정교하게 할 것인지 그것이 다 이게 결정돼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자 협의 외교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양국 당국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일이 산더미가 쌓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건데 전문직 비자 쿼터 뭐 예를 들어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10,000개 넘고 싱가포르 5,400개. 이걸 우리가 뭐 한 싱가포르 수준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인가요? 이렇게 확보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도움은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 규모를 고려해 봤을 때 싱가포르 수준까지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그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뭐 한 5,000개, 10,000개 이런 식으로
이제 확보를 아니 일단은 호주 해야겠죠. 싱가포르도 저런데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데 이게 없어서 되겠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충분히 할 수 들었어요. 있고요. 지금 네. 호주는 10,000명 넘지만은 그 쿼타 못 채우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예, 오히려 못 채우고 있고요. 그 한도를 다 못 채우고 있는데 그런 우리나라 점들을 우리가 좀 이제 지적해도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나라에 비해서 투자 규모라든가, 네. 그다음에 우리 인구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경제 규모 같은 걸 다 고려해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이 그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애초에 그 조지아주에 있는 어떤 여성 정치인이 네. 내가 제보했다. 저기 저 미국인 고용도 안 하고 한국인 자기네들끼리 뭐 보니까 비자도 뭐 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고 한 것 같고 해서 그 미국 당국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거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덮치는 거를.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하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뭐 미국 언론에서도 이게 뭐 하는 거냐 투자하러 온 사람들한테 뭐 이런 식으로 비판 기사들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들이 미국에 남아 미국 인력 교육 훈련시키는 방안 이거 좋겠다 제안했다 이런 뒤늦게 이런 제안도 했다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병주고 약주고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거. 일단은 뭐 이런 제안은 이제 뭐 조건부 수용은 가능하겠죠. 네. 근데 이제 한국 기업이나 노동자 입장에서 이 일을 전면적으로 수용을 하려면 예. 체류나 비자 조건의 법적 안정성이 다 반드시 보장돼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과 그 전수 프로그램의 아주 구체적인 설계, 네. 기간, 성과 측정 이런 것이 다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보상 그리고 근로 조건의 공정성 보장 뭐 이런 게 다 전제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 명목의 체류가 실제로 이 노동 전형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아마 미국은 굉장히 유의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도적 안전장치, 예를 들어서 감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트럼프의 시간이 아직도 이제 3년 넘게 남아 있는데, 자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 입장에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지금 난감하기도 하거니와 기업들이 야 대미 투자 환경 이거 과연 이거 적절한 건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걱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업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좀 투자를 주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연히 주저할 것이고요. 이거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손을 내밀었는데 뺨을 맞은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영향이 좀 있을 것이고 특히 단기적으로 이제 굉장히 심리적인 위축이라든가 프로젝트 지연은 뭐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 중장기적인 영향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미국이 빨리 그 제도적인 개선을 내놓고 양국이 협의한다면은 조금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개선이 미흡하고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선호는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이제 미국 측에 얘기해야 됩니다. 불확실성 자체를 지금 트럼프 정부는요 협상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불확실성 자체가 투자를 둔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업의 경우에 그렇고 미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아마 촉각을 좀 곤두세울 텐데 이런 사태가 미국이라는 그 투자국으로서의 매력이나 뭐 환경이나 이런 글로벌 공급망 뭐 구도나 이런 데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적지 않은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기업들도 미국의 미국 투자의 그 집행 리스크를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됐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프로젝트 구조 이런 것을 재검토한다고 하는 말이 들려오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외국 전문 인력 의존도가 큰 그 초기 설치 시운전 단계에서 이게 현지 인력 육성이나 또는 뭐 미국 내 인력 훈련 강화 이런 거 재검토될 수가 있는데 생산이 아니라 현재 그 공장 설치 단계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그 교육을 통해서 그 공장을 지으러 갔는데 이거에서 다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짓게 한다. 이게 좀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공장 설치 단계 또 시운전 단계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렇게 교육 훈련을 강화해서 그렇게 다 가르쳐주고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비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또 역시 이해시켜야 되고요. 일부 국가는 이걸 갖다 대미 투자 리스크로 포착해가지고 또 역시 뭐 열심히 자국 유치 정책을
이제 공격적으로 펴거나 네.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뭐 요건 그 미국 언론들이 뭐 이민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뭐 적절치 않다. 이 사람들이 거기 살러 간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단기간에 어떤 목적 체류하러 간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민 체류가 같이 좀 엮여 있긴 하니까. 그래서 네. 이번 사태를 그냥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체류 정책 강화냐 아니면 미국인 고용을 압박하는 거냐 아니면 뭐 야당이 주장하듯이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냐, 한미 관계에 이게 일종의 적신호가 될 수도 있냐,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런 어떤 그 정치적 의미 차원에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크게 봤을 때 한미 관계 자체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은 네. 이거는 지금 미국 정부의 어떤 행정상의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네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년 동안 해결이 안 됐던 이 비자 문제, 네. 결국 체류 자격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그렇게 해결할 필요가 있고, 다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요. 네네. 모든 파견 인력의 비자, 또 하도급 문제, 업무 명세를 문서화하고 법률도 지원을 받으면서 네. 현지 인력에 대한 대체 계획과 미국인 교육 프로그램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을 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유나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오늘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차 때는 이제 전 국민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급 기준이 있죠. 네, 맞습니다. 1차 때는 그 전 국민 대상이라서 뭐 소득 기준이 없었고요. 7월 21일부터 지급이 됐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1인당 15만 원에서 많게는 45만 원까지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접수를 하는 2차 소비 쿠폰은 9월 22일부터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이 지급되는 금액이 10만 원이고요. 또 소득 상위 10%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소득 하위 90%인데요.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했거나 금융소득으로 올린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가구는 제외가 되고요. 이런 경우 말고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이걸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을 따져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이 4명이라고 한다면 4인 기준으로는 건보료 합산액이 51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 소비 쿠폰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 중에 회사원이 아니라 자영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50만 원에서 52만 원 정도를 기준 금액으로 보고 네. 이걸 넘지 않아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맞벌이 가구는 분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구 중에서 2명 이상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플러스 1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부부가 둘 다 직장에 다니는 4인 가구다라고 한다면 4인 가구 건보료 기준 금액인 51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1을 해서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 이하만 충족을 하면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네. 소득 상위 10%는 뭐 기본적으로 못 받는다 하니까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거 받는 게 좋은 거냐 안 받는 게 좋은 거냐 내가 소득 상위 10%에 들어야 되냐 안 들어야 되냐 뭐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어느 게 더 좋은 거냐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카카오톡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그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 이걸 뭐 미리 신청한 경우라면 다음 주 월요일 오전부터 자신이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나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 은행 영업점 동주민센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대상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1차 때하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지급받을 건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을 받아서 일종의 포인트처럼 써도 되고 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첫 주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서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16년으로 끝나는 출생연도다라고 한다면 월요일 그리고 27년으로 끝나는 출생연도는 화요일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을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1차 쿠폰 아직 안 쓰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11월 30일까지 다 쓰셔야 합니다. 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자, 1차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 오후 6시에 조금 전이죠. 30분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신청률을 보니까 98.8% 네. 높네요. 인원으로 따지면 5,002만 명 정도인데요. 아, 5천만 명이 넘었군요. 네, 그래서 2021년 코로나19 때 정부가 지급했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때 신청률이 98.7%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높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비 쿠폰이다 보니까 소비 회복 효과도 뚜렷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네. 소비 쿠폰이 지급되기 시작했던 7월에 110.8을 기록했고요. 네. 8월에는 111.4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높으면 소비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갑을 열 용의가 있다라고 보는 그렇군요. 것이고 낮으면 비관적인 걸 뜻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제로 이렇게 소비 심리만 개선된 게 아니라 소상공인 매출도 늘어난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기준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5% 늘어났는데 이게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거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강원도 강릉 지역에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 듣고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번 주말 반가운 비 소식이 예보됐네요. 네, 맞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밤부터 강원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예보를 했습니다. 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 정도고요. 강릉 지역에는 20에서 60mm 정도가 예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륙에서 고온다습한 공기와 그리고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을 하면서 저기압이 만들어지는데 네. 이 저기압이 한반도를 지나면서 내일까지 전국에 비를 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원 지역 중에서도 지금 강릉은 특히 최근 가뭄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예. 최근 6개월 동안 내린 비의 양을 봤더니 341mm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평년에 내린 비의 3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비가 내리지 않다 보니까 강릉 지역의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11.5%까지 떨어졌는데 어제도 11.8%라서 15%만 해도 엄청 낮은 건데. 네, 맞습니다. 이 마지노선이 10%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보대로 최대 60mm의 비가 단시간이라도 내린다라고 한다면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한 5에서 10%포인트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강릉이 이제 최악의 가뭄 겪으면서 정말 뭐 식순환이라든지 농업 용수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데도 막 뭐 화장실 운영까지도 영향을 받을 정도로 정말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역 축제도 또 취소되고 시민들은 기우제까지 지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강릉시가 다음 달에 강릉 누들 축제, 그러니까 면 요리를 한 곳에서 모아서 하는 축제를 기획을 했었고 네. 또 강릉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강릉 예. 커피 축제를 열 계획이었는데 전면 취소했습니다. 특히 이 커피 축제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찾는 관광객들이 많은 행사거든요. 예. 그런데 가뭄 피해가 계속되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에서 강릉시가 취소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강릉 안목 어촌계에서는 어제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용신기원제 열기도 했고요. 네. 지난달에 강릉 단호 보존회에서는 기우제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주말에 비 소식이 예보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당분간 급수를 제한하는 건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현재 강릉시는 공공체육시설이나 공공화장실, 뭐 숙박시설 내 수영장이나 스파 이런 것들도 다 셧다운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비가 많이 내리고 더운 날씨 이어지는 극한 기상 현상도 뭐 지속되는 분위기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건
이런 현상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기후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도 될 수 그래요. 있다라는 건데요. 한국은행이 분석을 했더니 기온이 1도가 높아지면 그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네.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0.055%포인트 정도고요. 이 폭염뿐만 아니라 폭우도 물가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 강수량이 10mm 늘어나게 되면 15개월 넘게 물가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0.033포인트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기후의 영향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시간 동안 물가에 영향을 주는 장기 충격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극한 기후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물가의 영향도 컸었는데요. 평년보다 기온이 4.9도 이상 오른 극한 폭염 이게 나타나게 되면 물가 상승의 영향은 0.56%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수치이거든요. 네. 폭우도 마찬가지였고요. 품목별로 영향이 조금씩 다 달랐는데 네. 농산물하고 축산물은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가 좀 완화가 되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에 네. 수산물은 폭염보다는 폭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특히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물가가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이 기후가 물가에도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하셨고, 자 KT 해킹 관련 소식 볼게요. KT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 불법 해킹에서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는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조사해 보니까 불법 초소형 기지국 통해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제기됐죠. 네, KT가 자체 조사를 했더니 네. 이 휴대전화에서 일종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가입자 식별번호가 유출된 걸로 보이는 사람이 5,561명이었습니다. 5,561명. 네, 예. 그래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 2개가 이 정보를 빼간 건데요. 네네. 이 2개 기지국으로부터 신호를 수신받아서 이 가입자 식별번호가 유출된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소액결제 피해자는 278명인데 네. 피해 금액만 1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피해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 이게 다가 아닐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KT는 금전 피해가 없도록 선조치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용자들의 불안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처음에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KT 측에 이 소액 결제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라고 알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KT는 이상 징후가 없다, 개인정보 해킹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KT가 나흘이 지나서야 실제 피해가 있다고 보고 그제서야 이 비정상적인 소액 결제 시도를 차단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초동 대응이 조금 아쉬웠고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피해 금액을 더 줄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 가입자 식별번호만 갖고서는 사실 이 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이름이나 생일, 뭐 생년월일 이런 네. 정보까지 추가로 있어야만 소액 결제 인증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러니까 이 정보까지 다 탈취가 된 건지를 좀 명확하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고요. 조사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는 16일부터 금리 인하를 결정한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죠.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금리 인하냐 동결이냐. 지금 시장에선 어떻게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전망이 더 많은가 보죠? 네, 네네. 로이터 통신도 이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그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네. 응답자 107명 가운데 105명이 금리 인하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결정 추이를 좀 보면 네. 지난해만 해도 뭐 9월부터 그러니까 9월 당시 9월에 4년 반 만에 금리를 인하를 했고 그 12월까지 내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는 5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 때문에 수입품 물가가 오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 자극이 되면 네.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좀 신중히 접근하자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동결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걸로 나타난 반면에 지금 노동시장은 얼어붙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할 이유들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 인하하라 이렇게 계속 연준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네네. 오히려 금리 인하는 뭐 너무 당연하고 일반적인 0.25%포인트 인하가 아니라 0.5%포인트 인하는 빅컷을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할 정도로 계속 연준 위원들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의 결정은 행정부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지긴 하지만 이런 압박을 아예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그 독립적인 기구인 연준에 대해서
계속 압력을 행사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참 어떻게 뉴노멀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혼자서 킥킥 생각한 게 이코노미스트 로이터 통신 이제 107명 물어봤는데 105명이 이제 금리 인하 예상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다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거의 전부가 이제 금리 인하였으면 아마 이대로 갈 가능성이 우리가 보면 높은데 네. 아, 이거 틀리면 이 사람들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한번 해봤고.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이게 한국은행 금리 결정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네, 왜냐하면 네. 우리가 단독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본이 외국으로 다 유출돼 버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적절하게 차이를 유지를 해야 하는데 지금 차이가 얼마가 나고 있죠? 이미 지금 역대 최대인 2%포인트까지 벌어져 2% 있습니다. 포인트 벌어져 있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차이가 줄어들게 되니까 좀 부담도 줄어들게 돼서 아마 네. 동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한은도 추가 인하보다는 좀 동결을 해서 일단은 좀 상황을 한 차례 관망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특히 부동산이 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열지 조짐이 계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섣불리 내렸다가 네. 부동산 수요, 또 특히 이제 가계 대출 수요를 자극해 버리면 굉장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혼란이 가중될 수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는 좀 동결을 해서 좀 관망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올해 10월 정도에는 한 차례 정도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추측이고요. 일단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였습니다. 김윤아 기자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코너입니다. 정보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정치 교육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동화 정치하는 아이들의 작가이자 강릉 운양 초등학교 교사 김기수 선생님에게 어떻게 아이들과 정치 이야기를 나누며 또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수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수입니다. 네. 예, 아이고 강릉에서 지금 올라오신 거예요? 네. 수업하시고. 네. 사실 수업은 안 했고요. 예, 제가 예. 지금 출산휴가 중입니다. 네. 출산휴가 중이시군요. 아이가 태어난 49일 됐는데 네. 강릉 가뭄이 너무 심각해서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친척 집에 피난을 와 있어요. 그렇군요. 출산휴가 기간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이고 네. 그다음에 서울에 와 계셔서 저는 이게 뭐 교통비라도 더 드려야 되나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일단은 네. 예. 자 그리고 정말 강릉의 가뭄 심각하다는 네. 건 이제 뭐 많이 얘기 들으시고 뭐 아무래도 강릉 또 왔다 갔다 하실 테니까. 네. 근데 오늘 밤부터 단비가 내린대요. 네, 그래서 그렇죠. 참 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이게 좀 해결이 됐으면 싶은데 맞습니다. 아이고 뭐 얼마나 올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자. 선생님 담당하시는 학급의 학생이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네. 어떤 편지인가요? 네, 한 학생이 보낸 건 아니고요. 예, 저희 여러 반 명이? 아이들이 다 같이 썼습니다. 그래요? 몇 명이? 15명의 아이들이. 15명이? 예. 네. 그래서 아이들이 편지를 전체 글을 같이 구성을 했고요. 네. 직접 손편지를 쓸 때는 한 사람당 편지는 한 문장씩. 하나인데
거기 15명이 같이 참여했다? 네. 그래서 5장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데요? 아이들이 강릉 가뭄을 주제로 관심이 많아요. 일단 불편함이 현실로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랑 매번 어떤 주제로 수업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강릉 가뭄을 지금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랑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도 토의도 해보고요. 네네. 그러다가 아이들이랑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 또 직접 편지를 쓰는 과정까지 나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 안에 강릉 가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런 내용이 주로 들어있나요? 네, 아이들이 현실로서 겪는 불편함.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될까봐 겁난다. 급식을 먹지 못할까봐 너무 속상하다. 더불어서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 부모님들에 대한 걱정도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들을 쉽게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가뭄이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여왔다는 문제라는 것도 알고 네.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도 담아서 대통령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아주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하셨고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여쭤볼게요. 교실 속 정치 수업,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수업일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저기 좀 우리 그 제작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치 수업이 정치 이슈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가꾸는 일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래도 다시 말해 좀 구체적으로 이걸 기획하신 이유가 뭡니까? 정치 수업이라고 뭔가 책 제목도 정치하는 아이들이라서 네, 예.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 수업의 형태는 시민교육입니다. 시민교육. 네,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삶을 더 아이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고요. 그 삶의 문제에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께 편지를 쓴 것도 그렇고요. 그런 그 거기에 한 일환이었고. 네, 맞습니다. 삶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직접 고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국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뭐 이런데 그 학과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어린 아이들한테 좀 약간 철학적인 주제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냥 내가 하나의 그 일상생활의 삶에서 조금 더 이거는 내가 왜 하지? 내가 이거는 어떻게 사고하지?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게 만들고 맞습니다. 생각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부터라고 딱 특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뭔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조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기억에 인상적으로 남아있던 수업 중에 하나는 2022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갑자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었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를 떠올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있었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 그 전쟁이 어떻게 남아있는가를 조금 고민하고 그 끝에 아이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조금 평화를 공부해보는 계기가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평화 프로젝트 수업을 그때 조금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뭔가 사회적인 이슈들 또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국가적인 그런 이슈들도 살펴보면서 수업으로 녹여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사회 시간 같은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하는 겁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있어서 재구성이라던가 자율성이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과를 섞기도 하고요. 또 교과를 구성하는 성취 기준을 섞으면서 새롭게 수업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수업을 기획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특정 교과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그 교과를 짜는데 선생님들한테 상당한 옛날보다 저희가 이제 있을 때보다는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런 점을 좀 우리 선생님은 강조해서 이제 교육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김기수 선생님께서는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정치 수업 이게 이제 정치 수업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지만 이게 시민 교육이고 우리 삶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교육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자, 지난 계엄 사태 때 김 선생님 법을 만드셨다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수업이었어요? 12월 3일 날 이제 계엄을 선포하게 되었죠. 근데 저도 계엄을
사회 시간에 배우기도 하고 또 이제 책으로 배우기도 하고 했는데 네, 네, 네. 어떻게 아이들에게 다음 날 물어볼 것 같은 거예요. 저에게 계엄이 뭐예요, 선생님?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아이들 고민을 눈높이에 하다가 맞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김선생님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게 뭐예요?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법을 선포했습니다. 지금부터 김선생님법을 선포할 거고 너희들은 내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만 행동해야 돼. 그 과정 중에는 부당한 게 많았죠. 네. 그 다음에 뭐 쉬는 시간에 제 마음대로 없애고 그때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런 식의 부당함을 갑작스럽게 변화를 준 거죠. 네, 교실 문화의 예상 변화를 못했던 생기고. 변화를.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럴 때 애들이란다. 학생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처음에는 당황했죠. 장난하는 줄도 알고. 근데 제가 네. 김 선생님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단한다. 이런 말도 쓰니까 아이들이 뭔가 이거는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걱정하는 눈빛도 보이기도 하고 네. 또 많이 울었어요. 억울함의 울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왜냐하면 쉬는 시간도 제가 마음대로 없애고 다른 학년이랑도 놀지 못하게 만들고 막으니까 아이들이 억울함에 울기도 했었죠. 그걸 실제로 한번 체감을 해봐라 이런 뜻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예. 자, 좀 전에 소개해 주신 내용이 선생님이 쓰신 책 정치하는 아이들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동화인데 네. 동화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정치하는 아이들은 일단 강릉 이제 운양초등학교에서 네, 네. 또 운산초등학교 두 학교에서 제가 경험한 네. 수업의 사례들을 모은 겁니다. 동화지만요, 다 실제 사례고요. 첫 부분에는 이제 김 선생님법의 내용으로 시작을 하지만 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학생들이 전교생이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다모임.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학생자치 다모임이 핵심입니다. 예, 예. 네, 그 과정에서 전교생이 급식 순서를 정하는 사례도 나오고요. 예. 또 어느 날은 아이들이 이제 한강 작가의 책을 도서관에 넣고 싶은데 그 주제로 또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어떤 특정 책을 도서관에 넣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학생들이 협의를 하고 논의해서 맞습니다. 결정하는 과정? 네, 학생들이 안건도 제출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6학년이 다모임을 진행하면서 의장도 있고요. 토의 토론하는 과정,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책을 들여오려면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갖고 오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거에도 네.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 이 책이 우리한테 지금 뭐 보니까 상당히 뭐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던데 이런 거 한번 네. 우리도 초등학생들도 읽어보면 어떠냐? 네네. 그런 거를 초등학생들이 의사결정을 한다? 맞습니다. 직접 그래요.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거죠. 네. 정치 수업 맞네요. 자꾸 아니라 그러는데 정치 수업 맞아요. 네. 근데 전학생 하라라는 네. 친구 실제 있는 학생 모델로 한 겁니까? 네,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모두 네. 특히 그 이재급 안의 9명의 아이들은 실제로 제가 작년에 2학년 네. 아이들 모두 다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요. 예. 책에선 4학년이지만 실제 2학년 아이들의 모델이고 거기 나오는 사례들은 제가 운양초등학교 또 운산초등학교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다 연결한 책입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책 쓰면서 아까 일부 조금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네. 선생님이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걸까요? 일단 정치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네. 되새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학교 현장에서 특히 청소년들도 많이 보이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라는 것은 특정 인물 또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비난하는 것으로만 비춰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안하고 같이 해결하는 그 과정,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그런 과정들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조금 아이들이 조금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야지만 정치가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가꾸는 이야기, 나의 삶을 바꾸고 지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네.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사실 정치는 저쪽 여의도에서 여기가 여의도네요. 여의도에서 주로 이제 국회 정당에서 맞습니다.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지만 가정에도 정치가 있고 맞습니다. 그죠? 부부 사이에도 정치가 맞습니다. 있고 네.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정치가 있고 네. 기업 내에서도 그 팀이 단합해서 어떤 성과를 더 기분 좋게 내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거기도 또 정치가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타협하고 어떤 결론을 내는 과정들을 가르치는 게 진짜 교육이 아니냐. 네, 그게 가장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자, 잘 이해가 됐고요. 네.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라든지 규모가 더 큰 학교라든지 이런 비슷한 거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다모임이라는 건 사실 제가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도 선배 선생님들한테 같이 운양초등학교 문화와 맥락에서 배운 거죠. 실제로 전국의 학교의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학교에서 이미 다모임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네. 했던 학교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런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보고 저거 내 얘긴데? 내 얘긴데? 그러고 학생들 어떤 반응 보였어요? 실제 주인공이 된 친구들은 이게 동화책이다 보니까 그림도 같이 있잖아요. 그림의 모습을 자신과 많이 비교하더라고요. 자기를 너무 못생기게 그렸다라든지. 나 훨씬 더 잘생기고 이쁜데?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실제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생생하게 읽은 것도 같고 또 이제 댓글들을 살펴보니까 책을 읽은 후기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는 국회에서 또 출판기념회도 했었습니다. 그때 찾아온 독자들을 만나보니까 아이들이 그 책을 읽고 정말 교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어머니에게 가족들에게 다모임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반응이 학생들 반응이 좋아요. 네,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자, 혹시 이건 뭐 제가 뭐 괜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또 정치 수업하면 뭐 일부 학부모나 동료 교사분이 정치 수업하면 또 어떤 특정 정파 뭐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우려하는 분도 그냥 이름만 들었을 때는 없진 않죠. 그렇죠, 있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에게 편지를 보내는 과정도 사회와 국어 교과의 그런 연장선인데 뭔가 이거 정치 수업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성이 많은 것 같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자,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이 우리 김기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치 수업, 시민교육,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수업. 또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정치대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팁을 주신다면 한 말씀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현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아이들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헌부터 이어진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이슈들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걸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터부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이들이 다양한 영상이라든가 기사를 통해서 이미 자기들의 정치적 지향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정치적 지향을 꺼내고 토의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일단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정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강릉에 여름에 여행을 간다라고 부모님이 딱 강릉이라고 정하지 않고 어디를 여행 가면 좋을까? 여행 가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디에서 쉬고 묵으면 좋을까? 뭘 먹으면 좋을까? 이런 대화를 나누는 민주적인 과정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어린이를 미래의 시민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민이다. 오늘을 사는 시민인 거죠. 그런 인식을 갖고 우리가 아이들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어린이들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운양초등학교 교사이자 책 정치하는 아이들의 저자 김기수 선생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